그들은 마치 경호원처럼 안락의자 앞에 서 있었다. 유 원장엔 엄마 이름 없어요. 민준이 팔짱을 끼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서준이 덧붙였다. 이건 직계 가족을 위한 자리예요. 나는 내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근사한 정장을 빼입은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두 아들을 잠시 숨이 멎는 듯 했다. 직계 가족이라니.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고급스러운 커튼과 윤이 나는 참나무 식탁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쌀쌀했다. 나는 입구에 서서 방패처럼 가져온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안에는 사본뿐만 아니라 원본까지 필요한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는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우 변호사도, 김 비서도, 심지어는 거의 고개조차 들지 않는 몇몇 먼 친척들까지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에서요. 이 주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코웃음을 쳤다. 뭔가 착오가 있었겠죠. 지금 저희가 상속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선주 이모님이 지난 가을에 저희를 지정하셨거든요. 이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언니였다. 서준이 반쯤 웃음을 지었다. 예전에 내가 묻지도 않은 기술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짓던 바로 그 표정이었다. 엄마, 보세요. 이번 유언장엔 엄마가 안 계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초록색 실이 섞인 낡은 베이지색 벨벳 카펫. 찬장 바로 옆이 얼룩. 커피 자국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둔 뒤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소란 피우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주가 원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야. 명단에 성함이 없습니다. 책상 뒤에 비서가 말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가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젊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있길 바랐을 거예요. 나는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였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김가영 씨에게 건넸다. 이걸 우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내가 말했다. 지난 가을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 사항을 무효화할 거라고 믿습니다. 김가영 씨는 눈을 깜박이며 서류를 받아들고 방 끝에 있는 문으로 향했다.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준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기다려봐. 서준이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이 조금 전까지 맡고 있던 안락의자에 앉았다. 아무도 나를 막지 않았다. 서류 가방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방패처럼 쥐고 있지는 않았다. 증거처럼 들고 있었다. 먼저 말할 생각은 없었다. 나는 이 순간을 상상했었다. 의식, 격식 있는 어조, 유언장 낭독, 엄숙한 절차. 이런 옹졸한 밀어내기가 아니라 나는 식탁 너머로 20년 만에 보는 사촌을 바라보았다. 그가 내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답례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흰 수염을 기른 마치 오래된 책처럼 늘 재킷에 먼지가 조금 묻어있는 우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김가영 씨가 건넨 문서를 들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다. 박서연 여사님. 그가 말했다. 잠시 따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준이 발끈했다. 비공개 절차라고 들었는데요. 우 변호사는 그를 무시했다. 2008년에 공동으로 제출된 서류에 관한 겁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까? 나는 일어나 복도를 따라 그를 뒤따랐다. 가슴에 느껴지는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내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삼나무 향이 났다. 의자는 없고 높은 책상만 있었다. 그가 서류를 평평하게 펼쳐 놓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군요. 그가 말했다. 여사님과 선주 씨가 2008년에 공동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공증을 받고 서울가정법원에 제출되었죠. 아드님들이 제출한 수정본보다 우선합니다.
선주 씨가 강력히 주장했었죠. 저 말고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은 여사님 입회하에 철회되지 않는 한 이후의 모든 변경 사항을 무효화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여사님께서 유일한 상속인이십니다. 모든 재산, 집, 땅, 계좌까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드님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짐작은 하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그가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제가 그들에게 알릴까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유언장 낭독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게 하세요. 그가 나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서류철을 닫았다. 낭독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말했다. 이제 자리에 앉도록 허락받았으니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 둘 다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자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었다.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안으로 들여보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지만 위안을 주는 고요함은 아니었다. 벽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침묵이었다. 나는 외투를 걸고 신발을 벗은 뒤 곧장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위 조명이 깜박였다. 몇 달째 저랬지만 고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으니까 나는 차를 끓일 물을 올렸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무엇도 마실 수 없었지만 습관이었다. 한때 이부어 큰 목소리로 가득했었다. 시리얼을 두고 다투는 민준과 서준, 문가에서 웃고 있는 선주. 남편 현우는 출근하기 전 나를 웃게 하려고 내 찻잔에 자신의 찻잔을 부딪히곤 했다. 그건 다른 삶이었다. 현우는 22년 전 새해가 막 지난 후에 세상을 떠났다. 신부전이었다. 내가 구급차를 부르기도 전에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는 가운 차림으로 현관에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슬리퍼 위로 눈이 내리고 전화기는 내 손에서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민주는 23살, 서주는 겨우 20살이었다. 일주일 동안은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러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쳤다. 누가 차를 가질 것인가? 누가 대출금을 낼 것인가? 누가 보험을 처리할 것인가? 그들은 마치 질주하는 기차에 올라타듯 성인 세계로 뛰어들었다. 빠르고 시끄럽고 무심하게. 처음에는 괜찮았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러웠다. 민주는 부동산에 뛰어들었다. 정말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2년 만에 월 수천만 원을 벌었다. 그는 늘 매력적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말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서주는 동네에 남았다. 정비 기술을 배웠다. 고등학교 친구와 함께 정비소를 열었다. 손으로 일하는 게 좋다고 했다. 나는 둘 다 도왔다. 언제나 도왔다. 민준의 첫 투자가 실패하고 다음 투자를 할 때까지 버틸 돈이 필요했을 때 나는 수천만 원짜리 수표를 써주었다. 서준의 동업자가 회사 돈을 들고 도망쳤을 때 나는 내 노후 자금에 손을 댔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직 사랑으로. 엄마들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선주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편지 내용이 재미없어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5분 전에 한 말도 기억하지 못했을 때 의사를 찾아준 건 나였다. 매번 병원에 데려다 준 것도 나였다. 그녀는 요양원이라는 생각만 해도 질색했기에 나는 손님방을 그녀만의 공간으로 바꿔주었다. 그 이모는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서준에게 약을 좀 찾아다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가 말했다. 넌 그 애의 언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선주는 언제나 진실을 알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이미 챙겼다고 믿을 때 그런 말을 한다. 그녀는 자식도 없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관리할 가족이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고맙다고. 그녀는 재치 있고 똑똑했다.
집에만 있을 때도 향수를 뿌렸다. 어느 날 밤, 아마 그녀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쯤 되었을 때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자고 했다. 돈이 걸리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해. 그녀가 말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우리는 우 변호사의 전임자를 만나 법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처리했다. 2개의 서명, 2명의 증인, 서로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했다. 나는 그것이 필요보다는 의식에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동의했다. 세월이 흘렀다. 선주의 정신은 희미해졌지만 내가 시를 읽어줄 때면 여전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하지 못할 때조차 나를 내 작은 동생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목요일 아침 잠결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나는 누구에게도 전화하기 전에 2시간 동안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부정이 아니라 존중의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작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장례식은 가족과 몇몇 이웃만 모인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민주는 외워서 하는 듯한 추도사를 읊었다. 서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둘 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를 2번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자 상황이 달라졌다. 둘 다 재산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자주 전화했다. 서주는 예고 없이 들렀다.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엄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들을 내버려뒀다. 지켜봤다. 기다렸다. 법무법인 한결에서 온 편지가 우편함에 꽂혔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편지는 나에게 온 것이었다. 내 이름 석자와 정확한 주소, 착오란 없었다. 그러다 지난주 내가 밖에 있는 줄 알았던 민준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분은 거기 안 계셔도 돼. 그가 말했다. 최종본은 우리한테 있어. 다 정리됐어.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금고를 열고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들이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몇 년 전에 이미 다시 쓰여 있었다. 그럼에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틀렸기를 바랐다. 그들이 잔인한 게 아니라 그저 부주의했기를 바랐다. 하지만 오늘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다. 오늘 그들은 내 자리를 막아섰다. 선주와 나는 거의 같은 날 연년생으로 태어났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연년생 자매라고 불렀다. 나는 조용한 아이였다. 늘 책을 읽고 늘 관찰했다. 그녀는 불꽃이었다. 머리에 빨간 리본을 달고 그 나이 소녀치고는 주장이 너무 강했다. 우리는 16살까지 같은 방을 썼다. 그녀는 내게 학교를 빼먹기 위해 두통을 핑계대는 법과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훔치다 걸렸을 때 설득력 있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예산을 관리하는 법, 제대로 된 감사 편지를 쓰는 법, 압박감에 무너지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내 19번째 생일 일주일 전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였다. 선주는 18살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란 집에 단둘이 남겨졌다. 나침반이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두 소녀. 우리는 1년 안에 집을 팔고 아파트를 얻었다. 직장을 구하고 공과금을 내고 어떻게든 버텼다. 현우는 뜻밖에도 도서관에서 만났다. 그곳에 난방시설을 고치고 있었다.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음악 같다고 했다. 나는 그가 너무 애쓴다고 말했다. 그는 애쓰는 게 성공의 절반이라고 했다. 나는 1년 뒤 그와 결혼했다. 선주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충만한 삶을 살았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행을 떠났다. 그리스, 캐나다, 심지어 일본에도 한 번 갔다. 영어를 가르쳤고 미술관을 운영했고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대 예상한 곳에서 끝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나 내 생일 혹은 아무 이유 없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이상한 것을 가져왔다. 하트 모양의 돌, 개구리가 수놓인 앞치마, 더블린의 길거리 시장에서 산 양파 절임 한 병.
아들들은 어렸을 때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선주 이모. 그들은 문으로 달려가 소리치곤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빙빙 돌려주었다. 늦게까지 깨어있게 하고 저녁 식사 전에 사탕을 먹였다. 현우는 내게 윙크하며 말했다. 저 사람은 애들을 키우러 온 게 아니야. 인생이 시끄러울 수도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러 온 거지.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도 변했다. 민준이 대학에 가자 그녀가 올 때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다. 서준도 덜 노골적이었지만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그녀에게 실칭을 냈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다. 나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날 싱크대 전체가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녀가 진단을 받고 이사 왔을 때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초기 알츠하이머 둘 중 누구도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너무 바쁘다고 했다. 선주는 알았다. 모든 것을 잊어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알았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떠나면 그 애들이 올 거야. 공원 벤치에 비둘기처럼 지켜봐. 주워 먹을 게 있을 때만 쪼아대니까. 그건 원망이 아니었다. 그저 인식이었다.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의 상태는 꾸준히, 하지만 천천히 나빠졌다. 처음에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잊었고, 다음에는 열쇠를 잃어버렸고, 나중에는 손님들에게 나를 언니가 아닌 이웃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코 그녀를 정정하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순간들이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눈을 반짝일 때, 서연 언니, 내가 혹시 나 자신을 잊어버리면 언니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줘.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나는 끝까지 그녀를 돌봤다. 늘 쉽지는 않았다. 그녀가 밤에 밖으로 헤매나가서 맨발로 보도를 따라 그녀를 쫓아가야 했던 밤도 있었다. 냉동실에서 시리얼을, 찬장에서 우유를 발견한 아침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인내심을 잃지 않았다. 사랑은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표류할 때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니까. 마지막에는 그녀는 말을 멈췄다. 작은 웅얼거림,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그녀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잡아주면 그녀는 언제나 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세상을 떠나기 전날 그녀는 내 손을 2번 꽉 쥐었. 한 번은 안녕이라는 인사로, 한 번은 작별이라는 인사로. 그녀가 죽었을 때 나는 울지 않았다. 바로는 슬픔은 자신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지금 나는 이상한 곳에서 그녀의 부재를 느낀다. 치우는 것을 잊어버린 여분의 찻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풍경 소리. 그리고 오늘 그 방에서 민준이 문지기처럼 내 앞에 서서 유언장엔 엄마 이름 없어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웃고 싶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었다. 만약 선주가 그 방에 온전한 정신으로 서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얘들아, 자존심 말고는 모든 걸 잃은 여자를 얕보는 게 어떤 건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서류 가방을 가져왔다.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도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내 동생에게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나는 식어버린 차 한 잔과 아직 봉인된 봉투를 앞에 두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봉투 안에는 원본 유언장에 공증된 사본이 들어있었다. 선주와 내가 함께 서명하고 공증을 받고 증인들의 서명을 받아 내 뇌와 금고에 수년간 고이 보관해온 바로 그 유언장이었다. 나는 그 이후로 그것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모든 단어를 외우고 있었다. 둔한 통증이 눈 뒤에 자리 잡았다. 두통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그런 무게감이었다. 아직 화가 나지는 않았다.
나는 민준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략적이었다. 그들은 재정비할 시간이 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포장할 방법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다. 아니면 내가 수치심에 못 이겨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전에도 있었다. 현우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상속 서류를 민준에게 맡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장남이었고 더 책임감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2주 만에 그는 나를 설득해 진명이를 이전하게 했다. 상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요.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이게 더 간단해요. 나는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 2년 후 나는 그가 자기 이름으로 집을 담보로 재대출 받지 못하게 해달라고 빌어야 했다. 그는 내가 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때 처음 느꼈다. 엄마에서 장애물로의 변화를 서준은 더 교묘했다. 그는 통제권을 요구하지 않았다. 동정심을 요구했다. 그가 새 변속기가 필요했을 때는 그저 단기 대출이었다. 세 번째 여자친구가 그를 떠났을 때 그가 소파에서 울고 있는 동안 그의 냉장고를 청소하고 아파트를 문질러 닦은 것은 나였다. 그는 내게 소리친 적은 없었지만 고맙다는 말을 잊어버렸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낙에 없이 그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을 멈췄다. 식탁 위의 봉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손을 뻗어 봉투를 열고 서류를 식탁 위로 꺼냈다. 마지막 장에는 선주의 필체 옆에 내 필체가 있었다. 확신에 차고 깨끗하며 펜에 떨림이 없었다. 우리는 그토록 확신에 찼고 그토록 단결했었다. 본 문서는 양 당사자의 서면 동의하에 공동으로 해지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다. 그녀는 결코 철회하지 않았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이 흩어질 때조차 그녀는 내가 우리 둘을 위해 기억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 그 믿음은 법적인 잉크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거기에 앉아 마치 그녀에게서 온 편지인 양 그 페이지들을 읽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다. 잠시 후 나는 전화를 들어 거의 10년 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법무법인 한결, 김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 씨. 우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박서연입니다. 잠시만요, 여사님. 그가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받았다. 서연 여사님, 마침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나는 목소리에 날카로움을 실었다. 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여사님의 주장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우선권을 가집니다. 여사님께서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십니다. 두 번째 유언장은 솔직히 말해 이전 합의서와 상의 없이 처리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 끝난 거군요. 끝났습니다. 내가 반복했다. 네, 그가 확인했다. 등기소에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은 여사님 명의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집, 토지, 투자 계좌까지. 2008년 유언장에 명시된 모든 것이요. 다음 주 말까지 공식적인 확인서를 받으실 겁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1995년에 선주가 심었던 산수유나무가 다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옅은 노란색 꽃이 피 공중으로 팔을 뻗은 듯했다. 나는 왜 그녀가 그 나무를 선택했는지 늘 궁금했다. 그녀는 그것이 섬세하지만 반항적인 무언가를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그날 나는 이해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다. 평화의 고요함이 아니라 초인종이 울리기 직전의 찰나와 같은 기대감의 침묵. 그리고 나는 그들이 올 것을 알았다. 오늘은 아니지만 곧 사과와 설명, 변명을 들고 올 것이다. 모든 것을 걱정으로 포장해서 그들이 고르지 않은 꽃과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올 것이다. 저희가 혼란스러웠어요나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종종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그때 나는 결심했다. 복수가 아니었다. 그건 결코 내 목표가 아니었다. 명확함이었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는 내 침묵을 약함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이름 하나를 적고 다음 이름을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적었다. 인내와 정확성을 요구하는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완전히 깨어있고 완전히 현재에 있으며 더 이상 무시당하기를 거부하는 내가 필요했다. 다시는 내가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은 내가 여전히 부엌에 멍하니 상처받은 채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둬라. 내가 어느 안락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오래된 사진 앨범을 뒤적이며 눈물로 그들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다고 믿게 해라. 그들이 믿게 해라. 그게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내 모습이었으니까. 주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식탁에 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물러나는 조용한 여자. 하지만 나는 눈물이나 동정을 구하러 우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내 가방에는 서류 가방이 있었고 수첩에는 이름 목록이 있었으며 아주 명확한 목표 하나가 있었다. 우 변호사는 놀란 듯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다. 서연 여사님.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예약은 안 하셨지만 잘 오셨습니다. 명예 이전을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나는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앉으며 말했다. 모든 것을요. 소유권, 은행 자산, 서류 모두 업데이트하고 싶고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가 눈을 깜박였다. 안전장치요? 네, 법적 차단장치요. 내 아들들 중 누구도 이 재산의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위임장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그들의 매력을 통해서도요. 나는 잠시 멈췄다. 특히 매력을 통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펜을 집어들었다. 제한 조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사님께는 그럴 권리가 있고 소유권은 단독 소유를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몇 주 정도 걸립니다. 계좌는 즉시 처리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현금이 보호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서류철을 열고 양식을 꺼냈다. 그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나는 방안을 둘러보았. 그의 사무실에서는 종이와 레몬 오일 냄새가 났다. 비싸지도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 마치 한때 현우의 작업장처럼 약속한 일을 해내는 도구들로 가득 찬 곳처럼 신탁기금도 개설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의 필기를 중단시키며 말했다. 나를 여전히 인간으로 대하는 누군가를 위한 기금이요. 수혜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최유나예요. 제 사촌의 손녀죠. 26살이고 시립 도서관에서 야간 근무를 해요. 2주에 한 번씩 시계처럼 꼬박꼬박 저를 찾아오죠. 단 한 푼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가 약간 재미있다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가 선주 씨 재산의 상속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요. 힘든 싸움에서 벗어날 만큼, 숨 쉴 수 있을 만큼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관대하시군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적절한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일했다. 나는 필요한 곳에 서명했다. 모든 조항을 읽고 질문을 했다. 우 변호사는 결코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 점이 고마웠다. 모든 것이 진행되자 나는 등을 기댔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가 눈썹을 치켜들었. 제 유언장에 제 아들 중 누구라도 제가 죽은 후에 이 조치들의 일부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완전히 상속권을 박탈당한다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우 변호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언 무효 소송 방지 조항을 포함하고 싶으시군요.
네. 그는 말없이 그것을 적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옹졸하거나 심지어 가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의 눈을 들여다보고 사랑 대신 계산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작은 서류 뭉치와 이상한 평온함을 안고 사무실을 떠났다. 기쁨은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에 더 가까웠다.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하늘은 마침내 맑아졌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을 일부러 멀리 돌아갔다. 내가 거의 30년 동안 가르쳤던 초등학교를 지나쳤다. 운동장은 비어 있었고 그네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 나는 한 손에는 민준을, 다른 한 손에는 서준을 잡고 이 길을 걸었다. 재킷은 반쯤 잠겨 있고 뺨은 추위에 빨개진 채로 누가 초인종을 누를지를 두고 다퉜다. 이제 그들은 나를 위해 문조차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집에 오니 자동응답기에 불이 깜박이고 있었다. 메시지 2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는 서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별일 없으시길 바라요. 민준이 형이랑 얘기했는데 우리 조만간 다 같이 앉아서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아시죠? 정리 좀 하게요. 두 번째는 민준에게서 온 것이었다. 엄마, 유 원장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법무법인 측의 실수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상황을 파악 중인데 투명성을 위해 그날 회의에 가져오셨던 서류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성?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꿰뚫어 보려고 할 때 당신과 함께 보려는 것이 아닐 때 쓰는 단어. 나는 두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 그러고 나서 앉아서 편지 2통을 썼다. 하나는 민준에게, 하나는 서준에게. 짧고 침착하고 명확하게. 너희 메시지를 받았다. 지금은 재산에 대해 논의할 마음이 없다. 모든 일은 내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추가적인 질문은 그에게 하도록 해라. 엄마가 사과도 온기도 없었다. 그들은 메시지를 이해할 것이다. 나는 화난 것이 아니었다. 깨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수년간의 배품 끝에 다른 이들이 자신을 위해 파놓은 구석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한 끝에 깨어났을 때 그녀는 다시 잠들지 않는다. 다시는. 다음 날 아침 9시 7분에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아직 가운 차림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 창문으로 보니 은색 차가 연석에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다. 민준의 차였다. 그는 몇 년 동안 우리 집 앞에 주차한 적이 없었다. 늘 너무 바빴다. 늘 도시 반대편에 있었다. 나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다. 기다리게 했다. 두 번째 초인종 소리는 더 빠르고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일정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늘 참을성이 없었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현우가 죽은 후 매년 가족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았던 그 미소를 지었다.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 엄마,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마치 우리가 이틀 전에 변호사 사무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쏘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토요일 아침 9시에? 그가 마치 내가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웃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비켜섰다.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디까지 갈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아직도 집 구조를 기억하는 것처럼 들어왔다. 무언가 변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무엇인지는 말하지 못했다. 가구는 아니었다. 나는 커피를 권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안락의자 가장자리에 앉았다. 예고 없는 방문치고는 너무 격식 있는 재킷이었다.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가 시작했다. 선주 이모님 서류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준이랑 저랑 좀 놀랐거든요. 정말?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가 말을 멈췄다. 네.
새 유언장을 무효화하는 이전 유언장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너희가 묻지 않았으니까. 그가 눈을 깜박였다. 너희는 추측했지. 내가 말을 이었다. 너희는 그녀가 모든 걸 너희에게 남겼을 거라고. 내가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고개를 끄덕일 거라고 추측했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겠어요? 아니, 넌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 나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표현할 거고 방금 그렇게 했어. 이어진 침묵은 우리 둘 다 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엄마, 우린 가족이잖아요. 같은 편이어야죠.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다시 그 멜로디가 설득의 어조가 실렸다. 넌 네가 하는 일을 아주 잘해, 민준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일 말이야. 엄마한테 뭘 팔려는 게 아니에요. 넌 이미 나한테 한 번 팔았잖아. 내가 말을 끊었다. 세금 때문에 집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는 입을 다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건 상처가 되었다. 난 화나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끝났어. 난 이미 조치를 취했어. 모든 건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이 일을 제기하려 한다면 내가 여전히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넌 상속권을 박탈당할 거야. 그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우리를 끊어내실 건가요? 방치를 보상하는 걸 멈출 거야. 그는 등을 기댔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할 말이 없었다. 서준은 이틀 뒤 예고 없이 나타났다. 형처럼 정장을 입지 않고 평소처럼 청바지에 기름때 묻은 재킷 차림이었다. 처음에는 노크하지 않고 현관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기다리는 소년처럼 발을 동동 굴렀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커튼 사이로 1분 동안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엄마, 그가 나를 그렇게 부른 지 몇 년 만이었다. 수다 떨러 온 거니? 아니면 고칠 거라도 있니? 내가 물었다. 그가 목덜미를 극적였다. 어쩌면 둘 다요.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그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다. 민준이 잊어버린 세부 사항이었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았다. 마치 돈이 떨어졌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때처럼. 나는 차를 끓였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있잖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전 오래된 유언장에 대해 몰랐어요. 형이 변호사들이랑 모든 걸 처리했거든요. 전 그냥 형을 믿었어요. 나는 차를 저었다. 넌 늘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늙어 보였다. 여전히 소년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하지만 나는 피로를 뉘우침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봉투를 꺼냈다. 그것을 식탁 위로 밀었다. 돈은 원하지 않아요, 엄마.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이건 엄마가 저한테 빌려주셨던 모든 거예요. 모든 금액. 목록을 만들었어요. 당장 갚을 수는 없다는 거 알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건 나를 멈추게 했다. 그 제스처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이 고상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제안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계산 때문이었다. 모든 숫자가 정확했. 6년 전에 견인차 비용으로 내가 줬던 20만 원까지. 나는 종이를 들었다. 이걸 기록해뒀었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바로잡고 싶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이제는 아는구나. 형이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려고 싸우는 걸 보니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뒀다. 화가 났었어요. 그가 덧붙였. 낭독회에서요. 엄마한테, 선주 이모한테, 모든 것에.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어요. 정말로요. 왜?
엄마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바보였던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린 그냥 엄마가 바보인 척 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그들이 내가 더 잘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내가 안다 해도 결코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엄마의 신뢰를 되찾고 싶어요. 서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마. 내가 말했다. 변호사 고용하지 말고 민준이가 꼬드기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있는 그대로.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미소 짓지도 부드러워지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의 변호사에게서 편지가 왔을 때 놀라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에 놀랐을 뿐이다. 편지는 금박 테두리가 있는 두꺼운 흰색 봉투에 담겨 있었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내가 그 평판을 알고 있는 로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비싸고 공격적이며 늘 정중함으로 위장하는 곳. 칼을 갈면서 미소 짓는 그런 사람들. 편지는 정중했다. 유감스러운 불일치, 해명을 기다리는 중 원만한 해결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짧은 협의를 요청했다. 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저희 의뢰인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논의가 실패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나는 한 번 읽고 다시 읽고 내려놓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오래된 것이 움직였다. 두려움은 아니었다. 기억에 더 가까웠다. 내가 한때 그랬던 소녀의 기억. 현우와 함께 붐비는 사무실에 앉아 중개인이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내 위에서 말하는 동안 첫 주택담보 대출 서류에 서명하던 기억. 나는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미소 지었다. 나는 차를 끓여 부엌 식탁에 앉아 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렸을 때 받았다. 전화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민준 씨 편지를 받으셨군요. 받았습니다. 답변은 이미 작성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겁니다. 법이 유효하니까요. 이건 그저 허세일 뿐입니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우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허풍을 떨 수도 있습니다. 겁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서연 여사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그럼에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재산이나 서류 때문이 아니라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뛰어내리기를 두려워하던 7살 민준을 생각하며 누워있었. 내가 팔을 벌리고 물속에 서서 그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그리고 매번 그를 받아주었던 것을, 한때 당신이 완벽하게 받아주었던 누군가가 이제 당신이 가라앉기를 바란다는 것을 아는 고통에 대한 단어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법원을 통해서도 아니었다. 그를 위한 것이었다. 한 페이지짜리 타자로 친 편지였다. 민준아, 내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내 입장은 명확히 밝혔더구나. 이게 내 입장이다. 나는 유언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타협을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를 그들의 계획에 대한 지연 정도로만 보는 남자들 맞은편에 앉지 않을 것이다. 넌 이미 나에게서 충분히 많은 것을 가져갔다. 단지 처음으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주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다. 엄마가. 나는 그것을 인쇄하고 접어서 반송 주소 없는 봉투에 넣었다. 직접 우체국에 가서 우체통에 넣었다. 승리감이나 정당함을 느끼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멀리 들고 있던 무거운 상자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니 자동응답기에 불이 깜박이고 있었다. 유나의 목소리였다.
서연 이모, 이번 주가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모가 좋아하시는 레몬 파운드 케이크 구웠어요. 레몬 제스트 듬뿍 넣어서.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알았죠? 보고 싶어요.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세상은 좁아졌지만 민준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었다. 다친 것이 아니었다. 정제되었다. 중요한 사람들만 남았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 속에서 마침내 숨 쉴 곳이 있었다. 유나는 다음 날 오후 레몬 파운드 케이크 한 통과 그녀가 늘 사용하던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도착했다. 마치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환영받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그녀가 2번 노크하기도 전에 문을 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여전히 발이 빠르시네요, 이모. 여전히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구나. 내가 비켜서며 말했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물건인 양손으로 통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케이크가 유산지에 쌓여 설탕가루가 뿌려진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선주라면 이 정밀함, 이 세심함을 좋아했을 것이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식탁에 앉았다. 내가 차를 끓였다. 손잡이 아래 작은 금이 간 좋은 찻주전자로. 유나는 그 금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저 양손으로 찻잔을 들고 귀를 기울일 뿐이었다. 그들이 또 전화했나요? 그녀가 잠시 후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물었다. 민준이는 변호사를 보냈고 서준이는 2번 들렀어. 그리고 할 말을 했지.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이며 유산지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이모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나를 놀라게 했다. 거의 웃을 뻔했다.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26살, 머리는 늘 반쯤 묶고 코에는 주근깨가 있으며 모든 움직임에 친절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선주의 핏줄이었지만 태생적으로는 내 핏줄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은 제 길을 찾아간다. 가끔 내가 그 애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말했다. 생김새가 아니라 그냥 네가 행동하는 방식이. 유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이모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제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도 마치 저를 아는 것처럼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애는 널 알았어. 그 마음은 결코 잊지 않았지. 우리는 잠시 더 앉아 차를 마시고 조용히 레몬 파운드 케이크를 먹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충분히 재산은 확보되었고 명의가 이전되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으로 신탁기금이 준비되고 있다고. 소박하지만 안정적이고 그녀에게 선택권을 줄 만큼 충분하다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알아. 하지만 왜 저예요? 네가 오니까. 네가 머무니까. 네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언제나 무언가를 가져왔으니까. 너의 시간, 너의 존재, 너의 레몬 파운드 케이크.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는 그런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단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핵심이야. 얻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지. 우리는 차를 다 마셨다. 그녀는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설거지를 도왔다. 그리고 떠나기 전 문가에서 돌아섰다. 만약 그들이 다시 이모를 작아지게 만들려고 하면 그녀가 말했다.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이모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드릴게요. 나는 문이 닫힐 때까지 울지 않았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서주겠다고 말했고 나는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늦은 밤 전화가 울렸다. 나는 이미 불을 끄고 잠옷을 입고 하루를 낡은 담요처럼 접어둔 상태였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특정 나이가 되면 받게 된다.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이 무엇일지 모르니까. 엄마, 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차가 고장 났거나 월세를 잊었을 때 전화하던 서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건 다른 것이었다.
괜찮니? 내가 물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형이 소송을 걸었어요.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지쳐서였다. 사기라고 주장해요. 서준이 말을 이었다. 선주 이모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했고 압박을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았어. 알아요. 그러니까 유령이랑 싸우게 놔두세요. 또 다른 침묵.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했다. 형을 지지하지 않으면 나까지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요. 그 말에 나는 침대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엄마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형은 미쳐 날뛰고 있어요. 내가 가족을 배신한다고 말해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가족을 배신한다고 마치 민준 자신이 경계선을 다시 긋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충성심이 그가 원할 때 집어들고 버릴 수 있는 도구인 것처럼 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렴.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존엄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를 보호하지는 마. 엄마 생각만큼 강하지 않아요. 강할 필요 없어. 명확하기만 하면 돼. 그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넌 더 이상 소년이 아니야, 서준아.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형의 허락은 필요 없어.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현우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었다. 분노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그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말을 멈췄다. 그는 공정함을 믿었지만 바보들은 믿지 않았다. 아빠라면 민준이가 뭘 원하는지 묻지 말고 내 자신에게 뭐가 옳은지 물어보라고 하셨을 거야. 알아요. 그리고 네가 두려워한다는 것도 알아. 괜찮아. 단지 두려움이 방 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가 되게 하지는 마. 우리는 몇 분 더 이야기했다. 극적인 것은 없었다. 고백도 없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엉망진창의 끝을 찾으려는 두 사람이 조용히 헤쳐나가는 것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응시했다. 민주는 전쟁을 좋다. 그는 전쟁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주먹으로도 고함으로도 아닌 침묵과 경계선, 그리고 모욕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압박받아도 굴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존엄함으로. 나는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밤은 부드러웠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엿보였다. 민주는 진정으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닫아버린 모든 문들의 메아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불안하게 하는 종류의 침묵은 아니었다. 그 자체로 형태를 가진 침묵이었다. 강요된 것이 아닌 얻어낸 평온함. 나는 화초에 물을 주고 소파 등받이의 담요를 바로잡았다. 나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빨래를 개었다. 마치 모든 셔츠와 수건이 내 온전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 현우가 살아있고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움직임이었다. 반쯤 헹궈진 시리얼 그릇, 의자에 던져진 재킷, 조리대에 흩어진 학교 서류들. 그때 침묵은 사치였지만 이제는 나의 동반자였다. 정오가 거의 다 되어 우편물이 도착했다. 두꺼운 봉투, 로펌의 레터헤드, 앞면에는 법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민주는 약속을 지켰다. 나는 부엌 식탁에서 내 편지 칼로 그것을 열었다. 1974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노쇠 물건, 내 첫 교장 선생님의 퇴임 선물이었다. 안에는 민준이 재산의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에 공식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 선주의 정신적 무능력 주장, 판사가 검토할 때까지 자산 이전 동결 요청, 아들이 어머니를 고소하는 것이 흑백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천천히도 극적으로도 아니었다.
그냥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들어 우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다. 받았어요.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말했다. 저도요. 다음은요? 답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다립니다. 이게 무언가를 지연시킬까요? 그가 망설였다. 일시적으로는요. 나는 그가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서연 여사님. 우리는 여전히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통화 후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서서 먹었다. 그러고 나서 책장으로 가서 선주가 가장 좋아하던 앨범을 꺼냈다. 두꺼운 가죽, 가장자리가 달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린 시절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1986년 너무 큰 데님 재킷을 입고 배 위에 서 있는 그녀. 1992년 여름 바비큐 파티에서 얼굴에 숯을 묻힌 채 웃고 있는 그녀. 2003년 오래된 도서관 앞에서 나와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그녀. 그녀는 무능력해 보이지 않았다. 살아있어 보였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그녀는 논쟁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다. 그것이 잔인함이었다. 민준이 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워버리는 방식, 그녀의 마지막 몇 년을 약하게, 그녀의 선택을 오염된 것으로, 그녀의 판단을 무효한 것으로 칠했다. 마치 사랑이 그녀를 덜 유능하게 만들고 신뢰가 그녀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처럼 나는 오랫동안 그것과 함께 앉아 있었다. 분노는 바로 오지 않았다. 썰물처럼 밀려왔다. 내 발바닥이 젖을 때까지 해안으로 기어들어왔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올랐을 때 나는 일어섰다. 현관의 벽장으로 갔다. 다시 뇌와 금고를 꺼냈다. 그 안에 선주의 일기장이 있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몇 년간의 것들. 마지막에는 글쓰기를 멈췄지만 그전에는 꽤 많이 썼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녀의 병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기록, 그녀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기록, 오래된 유언장을 온전히 유지하기로 한 그녀의 결정에 대한 기록. 그녀의 필체는 강했고 문장은 명확했다. 혼란도 안개도 없었다. 나는 가장 관련 있는 기록들을 복사했다. 다음 날 아침 그것들을 인쇄소에 가져가 제본하고 라벨을 붙였다. 우 변호사에게 보낼 때 메모를 첨부했다.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증거를 원한다면 그녀의 말을 주십시오. 나는 민준이 전화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전화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몇 년 전에 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단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었다. 은행에서는 내게 커피를 권했다. 새로운 일이었다. 창구 뒤에 아름이라는 여성은 정중하고 효율적이었으며 유나의 친구 중 하나일 만큼 젊었다. 그녀는 조심스러운 존경심을 담아 나를 박서연 여사님이라고 불렀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우 변호사가 미리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서류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책상 너머로 서류철을 밀며 말했다. 이것은 이전 재산 구조와 완전히 분리된 여사님 명의의 계좌로 모든 자금을 이전하도록 승인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신탁기금은 설정되고 있습니다. 여사님께서 인출 지시를 내리실 때까지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나는 한 페이지에 서명하고 다음 페이지에 서명했다. 모든 줄에 내 이름이 있었다. 내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한때 나는 은행, 변호사, 철회불가나 위임장 같은 용어들을 두려워했다. 한때 나는 남자들이 내가 이미 이해한 것들을 설명하는 동안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질문을 했고 사과 없이 서명했다. 아름이 내게 서류철을 건넸다. 누군가 계좌에 접근하려고 하면 즉시 알려드릴 겁니다.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더 많은 고객들이 여사님 같으면
제일이 쉬울 텐데요. 나는 서류철을 겨드랑이에 끼고 떠났다. 햇살은 높았고 보도는 내 신발 밑에서 따뜻했다. 나는 모퉁이에서 날카로운 목소리와 흔드는 손으로 다투는 두 젊은 남자를 지나쳤지만 움찔하지 않았다. 한때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한때는 길을 건넜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현우와 함께 일요일에 과일을 사던 식료품점을 지나쳤다. 민준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던 공원 벤치를 지나쳤다. 선주와 내가 나란히 유원장에 서명하며 사탕을 훔치는 소녀들처럼 웃던 법원을 지나쳤다. 그 어떤 장소도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진짜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물이 우편함에 있었다. 손으로 쓴 봉투 하나. 서준이었다. 안에는 짧고 진심 어린 메모가 있었다. 엄마, 형한테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좋게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좀 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엄마한테 빚진 건 갚을게요. 10년이 걸리더라도요. 언젠가 제 진심을 믿어주시길 바라요. 나는 그 편지를 무릎에 놓고 부엌 식탁에 앉아 그 무게를 흡수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용감한 진짜 결정. 그날 밤 나는 벽장으로 가서 다른 상자를 꺼냈다. 내 자신의 일들의 시작이 담긴 상자였다. 은행 서류, 보험 양식, 아직 미완성인 내 유언장 초안. 나는 바닥에 앉아 서류들을 지도처럼 펼쳐놓았다. 처음으로 압도당하지 않았다.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쓰기 시작했다. 법률 용어뿐만 아니라 그것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포함시켰지만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편지에 더 가까웠다. 유나에게 무엇이 그녀의 것이고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 그녀가 내게 요구, 빚, 부담 없는 가족이 어떤 느낌일 수 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고 말하기 위해 내가 그녀를 선택한 것은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늘 돌아와 준 것에 대해 조용히 감사하기 위해 나는 자정 직전에 마지막 줄을 썼다. 너는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무언가를 되찾아 주었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결정할 권리를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평온 속에서. 나는 봉투를 봉인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가슴의 소음도 뼈의 통증도 없이 그저 고요함 속에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머무르는 고요함. 차를 보기 전에 노크 소리를 들었다. 짧게 3번 급하지 않지만 확신에 찬 소리. 내가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정장도 서류 가방도 없이 바람막이와 청바지 차림에 거짓말을 하다 들킨 10대 시절 이후로 보지 못했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겠다고 하지 않았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려고.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침묵을 채우도록 내버려 뒀다. 엄마가 화난 거 알아요. 정말? 내가 물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서준이가 한 말에 대해 생각했어요. 엄마가 선주 이모에 대해 한 말도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거 알아요. 잘못 처리했다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단어인가. 물컵을 엎지른 것처럼 배신도 무례함도 아닌 그저 잘못 처리한 것.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가 말을 이었다. 나는 생각했어. 넌 그녀가 자기 정신을 몰랐다고 생각했지. 내가 끼어들었다. 넌 그녀가 너와 상의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가 턱을 악물었다. 그녀는 약해지고 있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약해지고 있었지만 너보다 더 명확했어.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노출된 채 밖에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내 집 벽에 달라붙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존엄성을 빼앗으려 한 사람을 존중하는 척하지 않을 거야.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무슨 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네가 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소년이라고 생각해. 그 말이 상처가 되었다. 그는 말하지 않고 바람이 산수유꽃이 풀 계단에 색종이 조각처럼 흩뿌리는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다. 한때는 널 존경했었어. 내가 더 조용히 말했다. 네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네가 일을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에겐 열정과 집중력과 매력이 있었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나를 보지 않은 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넌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 성공이 네가 이 일을 제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내 계획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고쳐야 할 실수라고. 두려웠어요. 그가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우리 모두 두려웠어. 그가 마침내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저한테 말 안 하실 거예요? 이제 말하고 있잖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너의 행동을 편안함으로 보상하지는 않을 거야. 그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 모든 걸 유나에게 남기실 건가요? 일부를, 나머지는 선주에게 중요했던 곳들로 갈 거야. 도서관, 보유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곳들로. 그가 손을 비볐다. 이제는 차가워진 손. 그럼 이게 끝인가 보네요. 그래, 내가 말했.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그는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 차에 탔다. 소리도, 문쾅 닫는 소리도 없이 그저 연석에서 천천히 멀어질 뿐이었다. 나는 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현관에 남아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빛이 변했다. 나는 현우가 만든 벤치에 앉아 다람쥐가 주변에서 울려 퍼지는 한 세기의 삶을 모른 채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깨끗해진 느낌이었다. 명확함 뒤에 오는 그런 종류의 슬픔이 있다. 상실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애초에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놓아주는 것에 대한 슬픔, 기대, 환상, 너무 오랫동안 연기해서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역할들. 나는 단지 그들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여자였고, 언니였고, 교사였고, 약속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하나 더 있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 더 이상 매끄럽게 다듬지 않기, 핏줄을 위해서조차도. 법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다. 몇 년 전 배심원으로 소환되었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웅장하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온통 목재 패널과 윤이 나는 난간, 사람들을 작게 느끼게 하려고 지어진 장소.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 변호사는 내 옆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앉아 모든 것의 사본을 가져왔다. 2008년 유언장, 공증된 진술서, 선주의 일기장 페이지, 심지어 우리 둘이 구청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까지. 민주는 다른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아파서 못 온다고 전화했다고. 적어도 서기가 그렇게 속삭였다. 나는 믿지 않았다. 그 남자는 단지 상황을 파악하고 유령 같은 주장을 쫓으며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판사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었고 허세를 부릴 인내심이 없었다. 그녀는 사건 파일을 읽고 우 변호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 뒤 민준을 향했다. 귀하는 2008년 유언장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민준이 일어섰다. 네, 재판장님. 어떤 근거로요? 저는 제 이모가 서류에 서명했을 때 더 이상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우 변호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판사에게 서류철을 건넸다. 이 서류철 안에는 그가 말했다. 유언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적 능력을 입증하는 수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필적 감정가에 의해 검증된 그녀,
자신의 필체와 같은 달에 작성된 그녀의 주치의 소견서를 포함해서요. 판사는 조용히 그것들을 훑어본 뒤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반대를 입증할 만한 문서가 있습니까? 민준이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아니요, 재판장님.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풍문과 추측입니다. 우리는 둘 중 어느 것에 근거해서도 법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손을 들었다. 충분히 봤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일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작성된 그대로 유효합니다. 청구 기각. 그렇게 그녀는 망치를 한번 짤고 최종적으로 내리쳤다. 우 변호사가 내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끝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갔다. 나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증오가 아니라 거리감을 두고 마치 내가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방을 떠나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밖에서는 햇살이 보도 위에서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우 변호사가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걷고 싶었다. 나는 현우가 타버린 케이크와 진한 커피 앞에서 내게 청혼했던 오래된 카페 옆 광장을 가로질렀다. 서준이 도시락통을 손에 들고 흔들며 기다리던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다. 선주가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중고 요리책을 사주었던 서점을 지나쳤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아무것도 똑같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가장 부드러운 스웨터로 갈아입고 주전자를 올리고 창가에 앉았. 유나가 곧 올 것이었다. 금요일에는 늘 그랬다.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상상했다. 그녀가 앉을 때 발을 몸 아래로 집어넣는 방식. 그녀가 마치 예술인 양 귀를 기울이는 방식.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봉투 하나를 줄 생각이었다. 돈도 재산도 아닌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안에는 3페이지가 있었다. 내 필체, 신중하고 의도적인 이것은 보상이 아니라 인정이다. 너는 나타났고 머물렀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많은 것을 주었다. 내가 키운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서도 네가 나를 보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했다. 언젠가 너도 지금의 나처럼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을 내다보는 곳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이것을 기억해 주렴. 너는 누구에게도 너의 침묵을 빚지지 않았다. 평화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사랑을 위해서도 나는 그것을 봉인하고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기다리게 했다. 유나는 해가 지기 직전에 도착했다. 늘 그랬다. 시계처럼, 습관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랑처럼 나는 이미 차를 끓여놓았다. 이번 레몬 파운드 케이크는 솔직히 말해 내 것보다 그녀 것이 더 나았다. 그녀는 평범한 통에 담아 가져와서 마치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별일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많지는 않았다. 그녀는 직장의 쇠사서가 말하는 대신 속삭인다고 말했고 나는 이웃집 개가 또 내 튤립을 파헤쳤다고 말했다. 평범한 것들, 좋은 것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녀가 눈을 깜박였다. 이게 뭐예요? 그냥 글이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가졌으면 하는 글. 그녀는 열지 않고 그저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들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뭐가요?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시선, 보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보는 시선. 이제 화나지 않으시네요. 그래, 내가 말했다. 화나지 않아. 더 나은 무언가가 되었지. 그녀가 미소 지었고 순간 나는 그녀에게서 다시 선주를 보았다. 그녀의 눈이 주름지는 방식, 그녀가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방식. 우리는 차를 다 마시고 해가 담장 뒤로 숨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떠날 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오래 나를 안아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집안에는 이제 다른 침묵이 흘렀다. 부재의 침묵이 아니라 충족의 침묵.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서류는 정리되었고, 말은 전해졌고, 경계는 그어졌으며, 사랑. 진짜 사랑은 명확하고 똑바로 남아 있었다. 요즘 나는 우리가 남기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돈뿐만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진실, 기억, 그리고 선택. 한때 나는 내 침묵이 친절함이라고,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착하다는 것이 순응하고, 유쾌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품위를 믿지만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다. 나는 가족을 믿지만 물려받을 것이 있을 때만 당신을 기억하는 가족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깊이 믿지만 더 이상 그것을 의무와 혼동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아마 이해할 것이다. 아마 당신도 한때 당신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들 맞은편에 앉아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온전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마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켜서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때 당신이 자유롭게 나누어 주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늦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다. 단지 결코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만. 그러니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의미한다면, 만약 당신이 이 페이지들에서 자신을 보았다면, 이것이 당신의 목소리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조용한 상기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비록 부드럽게라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댓글을 남겨주기를 바란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다시는